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함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목표 있으시죠? 올해 뭐 이제 출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되는 게 목표예요. 제가 아시다시피 당선?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된 적이. 네. 예, 무관이에요. 그래도 윤남 의원님은 초등학교부터 한번 쭉 따져보세요. 아니 뭐 반장 선거 이런 거 해봤지. 반장 이런 건 해봤지만. 동아리 회장 선거 뭐 이런 걸 해봤는데 네. 그래도 김영남 의원님 예전에 한 번 했잖아요. 그렇죠. 하셨죠. 그래도 의원인데 저는 네. 한 번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아니 본선에 나가본 적이 없어. 본선. 벽보를 붙여본 벽보를 적이 못 없구나. 붙여봤어. 벽보를. 벽보를 못 붙여봤구나. 야, 이번에 이게 처음으로 벽보 이 붙이는. 여의도 쪽에는 벽보 붙인 사람, 일단 배지를 달아본 사람, 못 달아본 사람. 그 다음에 벽보를 붙여본 사람과 못 붙인 사람 딱 나뉘더라고. 그 다음에 두 단계를 넘어야 돼. 자, 벽보의 꿈. 벽보의 꿈. 벽보의 꿈. 예, 반드시 실현되시기를. 네. 김영남 의원님은. 예, 김용남 의원님은요? 저는 어제 그 숫자로 목표를 적었어요. 숫자? 저는 그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시는. 신뢰를 안 두기 때문에 예. 숫자로 일단 체중 관리 목표를 정했고 숫자로 확실하게 정할 수 있잖아요. 확실하다. 봉지욱이랑 같으시네요. 그래요? 봉지욱도 살 빼는 게 꿈이라고. 예. 숫자로 다 정해놨습니다. 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살 빼는 것만 목표는 아니실 거니까. 그러니까. 예금 잔액? 예금 전에 아니 자. 수원 법원 앞에서 제일 예. 잘 나가는 변호사로 유명한데 뭐그 건물이 뭐 주인이 아니냐고 건물주세요? 아니야, 그게 정말 잘못 알려진 제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네. 그 건물이 되게 큰 건물이에요. 알아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임차인이거든요. 네. 거기. 네. 근데 거- 건물주로 소문났어요? 근데 소문은 건물주로 나서 그래서 황당하더라고. 아니 이 건물이 내 거면 예. 이렇게 정말 안 살지. 좋지. 그렇지. 아니 근데 안 지금 살지. 그 로펌 건물 그 호실 자체는 주인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 그것도 세요. 다달이 월세 내고 있어요. 수원법원 앞에서는 근데 진짜 사건 다 쓸어가는 걸로 근데 유명한데. 황당한 소문이 많이 나요. 응. 취재 편의점 매출이 몇 억이 몇십억이다 그래서 내가 황당무계해가지고 야 그렇게만 되면 소문이 없겠다 막 그랬는데 이 건물 주인이라고 또 소문나는 거야. 이 소문나는 거 아니야? 건물은 우리 야, 건물보다 이건 정말 훨씬 비싼 훨씬 건물인데. 큰데. 예. 내가 제일 황당한 나 소문 이렇게 안 살지. 들어볼까요?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사람들이 가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이해찬 사이 맞아? 지금도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이해찬 대표 사위냐고. 이해찬 대표 사이였으면 벽보 벌써 그러니까 내가 10번을 붙였겠다. 10번을. 지난번에 어떤 변협 너무 회장했던 웃기다. 어떤 분이 또 전화 왔어. 술 먹다가 친구들하고 야, 난 아니라는데 친구들이 자꾸 너 이해찬 사이래 맞아 하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하영님 뭔 얘기예요? 나가 아직도 이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 새해 첫날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4,238.63. 대단합니다. 자, 이 가운데 저희도 광고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광고는 아름다운 재단 광고입니다. 취재 편의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활동들입니다. 천연기념물 사냥보호 이슈 리포트 제작, 도시공공 공간 인터뷰 기록집 제작, 전북인권운동 포럼 개최, 울릉도 여행 플로깅 지도 제작, 포괄적 임신 중지 활동가 또 상담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예산감시 및 분석 프로젝트, 교육소의 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간담회 정말 다양하죠. 잘 생각해보면 뉴스나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까지 걱정할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괜찮으신 것은 공익에 힘쓰는 사람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시급한 일에는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고 남들과는 다른 재단다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는 우리들의 걸음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 영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링크 클릭하시고 아름다운 재단을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재단에 함께 기부해 주시면 이게 기부자의 벽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여윳돈이 있는데 정말 좋은 데 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제법 넉넉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셔서 사회에 정말 좋은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돈 얘기를 많이 하네 아침에. 네, 아름다운 새해가 재단 되다 얘기하면 예. 박원순 시장님 우리 변호사 맞습니다. 생각이 예. 너무 많이 나요. 그렇죠. 그때 변호사 때 많이 맞아요. 만나고 그랬는데 예. 좀 네. 그래요. 아름다운 예. 재단 만드실 만드시고. 때, 예, 예. 그때 제가 한 사무실에 있었잖아요. 참여할 그래요? 때. 그럼요. 용산에? 예, 아니요. 그때는 용산 아니고 어디입니까? 통인동? 안국동. 안국동. 안국동으로 안국동. 넘어와서 오케이. 그때 안국동에서 내려가면 어디 인사동 예. 그쪽에 사무실이 있을 텐데 정말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를 바꿔야 된다. 맞아요. 예, 그래서 좀 막 그 부자 학교에 막 몇십억씩 평생 모은 돈 기부하고 하시는데 진짜 필요한 활동에 예,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드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활동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재단에 함께 해주시면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민간 기부 재단이 없죠. 다른 나라는 이런 거 많은가요? 민간 기부 재단. 사실은 그 기부 문화는 특히 서양 쪽이 훨씬 발달해 맞아요. 있죠.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해 있고, 그리고 그 재단,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재벌이나 돈 많은 분들이 이제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약간 목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제가 예전에 행정대학원인가 다닐 때 보니까 빌 게이츠 재단 한국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분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다가 지부를 만들어서 네.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아프리카에다가 백신 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물론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그게 좀 달라요. 우리나라 네. 문화가 확실히. 돈을 벌어서 사회와 아니면은 뭐 그쵸. 세계를 위해서 쓰겠다는 네. 생각들이 강하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운 것 같더라고요. 인류 사회에 좀 기여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부자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얘기 하다가 어려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앞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가운데 박주민 의원 좀 말씀하시고 가시긴 했는데 지금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곤란하실 테니까. 네. 김용남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심각하죠. 사실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공천 헌금 얘기는 있었고 가끔 그게 사법 처리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 당사자들의 그 대화 내용을 통해서 녹취 파일로 드러난 거는 거의 처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쇼킹한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뭐 빨리 수사 결과로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근데 저는 더 걱정되는 것은 이 지금 김경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뭐 1억이 왔다 갔다라는 앞단의 내용보다 뒷단의 내용이 더 걱정이 돼요. 근데 어떻게 컷오프가 안 되고 딴 사람들이 컷오프가 되고 그 사람이 당선 공천을 받았느냐. 이 대화가 녹음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단수 공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본인이 이제 절대 그 제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김경의 공천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MBC 보도로 확인이 됐어요. 4월 22일 회의에서 강선우 의원이 김경 공천 줘야 된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민주당이 이미 기득권 정당화 돼 있다는 기득권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뭐 돈 주고 받는 게 뭐 보수당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미 이제 공천이 당선인 지역이 예전에는 뭐 호남만 그랬지만 네. 지금 수도권도 이미 그렇게 됐거든요. 경기도 수도권이 돼서 사실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공천 과정에 뭐 여의도에 뭐 온갖 소문이 많이 돌아요. 뭐 옛날에 뭐 특히 뭐 비례대표나 이런 때는 그렇죠. 뭐 막 얼마를 뭐 싸들고 갔다는 등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문제인데 이거를 사실 어떻게 처리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수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수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 돈 문제, 공천 문제인데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느냐를 밝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천 과정에 결국은 이게 기록이 남아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공심위원 자료라든지 그게 뭐 있겠죠. 뭐 그런 걸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저는 사실은 2002년인가 한나라당 차떼기. 차떼기. 예, 그 차떼기 사건 이후에
처음 보는 거, 김석원 사과상자 뭐 이런 거 이후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20년간 한국 정치에서 돈 공천 뭐 이런 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있었나요? 2000년대? 소문은 많았죠. 소문? 이런저런 소문도 많고 사실은 2022년 그때 6월 1일 지방선거였죠. 그때 관련해서도 뭐 소문은 지금도 많아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된 거지. 그리고 이렇게 결정적인 민주당의 증거. 소문이 많아요. 아니 국힘. 국힘. 네. 국힘. 예. 그때 단체장 공천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예. 확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참 어려운 게 돈을 갖다 줬어. 근데 만약에 공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혼을 내고 돌려줘. 그러면 이걸 소문 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묻히는 거고. 만약에 돈을 받았어. 네. 그 경우에는 공천이 돼. 그러면 또 소문 날 일이 없어. 양자간의 사이. 양자간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드러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물론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문제 있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일부만 해도 큰일인 거죠. 이거 전형적인 매관 매직이잖아요. 그렇죠. 매관 매직이죠. 그런 때 사고가 나는 거죠. 공천 안 되는데 안 돌려주는 경우. 그럴 때 사고 나지. 가끔 그게 이제 그럴 때 사고 나요. 사건화되는 게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가 유일하게 사건화되는 건데 이게 선거 때마다 사실은 뭐 총선이고 지방선거 때고 많이 돌아다녀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이게 왜냐면 결국은 이 공천이라는 게 지금 알다시피 뭐 여론조사, 당원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여론조사라는 게 과연 뭐 공정한 여론조사인지 아니면 당내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실제로 그 뭐냐면 관련 뭐 이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처럼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나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는 공천권 가지려고 다 당권을 왜 질라 그러겠어요. 지방선거 때 총선 때 공천 가지려고 하는 거겠어요. 왜 공천 그럼 만약에 그냥 여론이라든지 그냥 뭐 저로 한다 그러면은 그걸 행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단 여지가 들어가요. 후보가 많이 나오면은 누구를 컷오프 시킬지 아니면 예를 들어 많이 나와도 누구를 그냥 단서 줄지 말지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논란이 많은 거죠. 네.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법민의 밤을 보냈다. 당의 불미스러운 일, 내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이 좀 해줘라. 사실은 이게 여론조사 뭐 3억 얼마치를 무상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그건 오세훈 시장도 같은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이 된 건데, 이런 기소가 됐죠. 기소가 된 건데, 요걸 필두로 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에 있었던 여러 자치단체장, 들도 뭔가 있지 않냐. 사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느닷없이 강선우 사태가 터지면서 이 프레임이 전환이 되는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저는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심각한 게 이재명 정부가 사실은 6개월 만에 심각한 리스크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지지율 내지는 어떤 정권 초기에 강력한 정부의 힘이 지속될 수도 있고 한번 휘청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확실한 수사 결과로 결과물을 내놓고 어쨌든 매듭을 져야 돼요. 네. 매듭을 짓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발목이 잡힐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당에서는 처음에 이제 강선우 의원이 본인은 이제 돌려주라고 지시했고 일절 받은 바 없다. 뭐 지금도 수미일관하게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어제 오후에 탈당을 했어요. 그러자 오후 8시에 다시 비상 최고위를 열어서 제명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제명 조치에 이르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사실이 확인된 거 아니냐라고 기자들을 의심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팩트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탈당하면 약간 면피성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윤리감찰한다 그랬는데 탈당하면은 또 본인이 받겠다고 안 하면은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당하고 제명은 조금 다르겠죠. 근데 아마
결국은 이게 뭐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된 건지. 왜냐하면 돈은 뭐 보관했다 그랬는데 그 돈을 뭐 준 사람은 안 줬다 그러고 받은 사람은 뭐 또 모른다 그러고 이러니까 결국 돈의 행방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또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좀 이상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이거를 말씀처럼 잘 정리하면 전화위복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수사하면 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지방선거 앞두면 항상 논란이 돼요. 막 어떤 특히 이제 호남이나 이런 데서는 또 엄청 또 뜨겁거든요. 호남. 그렇죠. 예. 엄청 뜨겁다기보다는 논란이 많아요. 하여튼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예방 수사도 될 수 있어요. 아, 이 사건이 예방 수사가 될 거다. 될수 민주당 있어요. 공천에.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절대 돈 같은 거 가지고 그렇죠. 하면 안 돈 관여 된다. 안 하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말씀처럼 실력으로 우리가 승부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진짜 여론조사도 제대로 하고 예. 이런 걸로 해서 아마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밝히고 빨리 밝히고 그러면 아마 저는 뭐 전화위복 계기도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뭐 윤리감찰단에 강선우 의원하고 뭐 김경시 의원 넘어가고 거기에 왜 김병기는 대상에 안 김병기 의원은 빠졌냐. 빠졌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때도 애초에 이게 당내 감찰로 해결돼. 해결될 문제야? 예. 그때 바로 당에서 바로 수사 의뢰를 하든지 예, 고발 조치하든지. 더 적극적으로 고발을 하든지 해서 예. 수사로 진행을 하겠다고 바로 했어야지 이게 예. 감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때 아예 뭐 출당이나 뭐 이런 당적 정리와 더불어 아예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형태의 당의 입장이 나왔던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좀 이상했거든요. 네. 이게 무슨 한가하게 윤리감찰단에 그 회부한다는 게 예. 맞지 않아요. 이게 예, 사안의 예. 성격상 빠르게. 뭐 근데 빨리 이게 그런, 잘랐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당내 절차는 일종의 이제 행정 절차처럼 어쨌든 뭐 수사는 수사대로 해더라도 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뭐 징계를 하든지 처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말씀처럼 뭐 수사 의뢰도 당에서 한다 해도 또 당에서 윤리감찰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이미 고발해서 그렇죠. 안 했나? 이미 고발도 돼 있고. 뭐 그럴 여기 수도 여러분도 있긴 했겠죠. 한데 여러 군데 시민단체도 하고 그렇죠. 뭐 정의당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녹음을 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MBC 보도에 따르면은 그 김병기 의원 측에서 했다. 네. 그리고 뭐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도가 된 건데 그 전체 분량 22분의 내용을 들어보면 김병기 대표 되게 당혹스러워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왜 저한테 고민을 하셔가지고 저까지 곤란하게 하냐. 그리고 이거 의원님이나 저나 둘 다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돈부터 빨리 돌려주고 어디 인터넷에 검색하든지 해가지고 로펌을 가라. 그래가지고 빨리 당신이 스스로 빨리 해결하셔. 이제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해요. 이 녹음을 왜 했을까요? 일단 근데 그게 어떤 김경 당시 후보자의 돈 문제와 관련한 두 번째 만남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첫 번째가 아니고. 그렇죠. 첫 번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 이거 잘못하면 나까지 화를 당할 수 엮이겠네. 있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됐고 녹음을 했겠죠. 네. 근데 그 녹음 내용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당연한 얘기예요. 입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녹음은 자기 일종의 보험용 내지 방어용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날 김경 후보자가 컷오프가 됐으면 김병기 의원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단수 공천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엉뚱하게 경쟁하던 다른 두 사람들이 컷오프가 돼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녹음을 할 때의 상황과 그 다음날의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녹음한 목적은 알겠어요. 뭐 그게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를 없애는 차원에서 녹음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그런 입장이었다면 그 다음날 공관위 간사로서 그 사람 안 된다 해서 제일 먼저 컷오프를 주장하고 컷오프를 시켰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이게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냐 예. 그 사이에 하루 사이에.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간사가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제 단위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라고 끊었단 말이에요. 그 녹음상에서는. 근데 그 이튿날 김경희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누구냐? 시의원, 구의원 공천은 그 지역 의원들이 거의 뭐 결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공관위 논의에 들어가냐 중요하지 않고 공관위원들도 그 지역구 현역 의원의 말을 물어봐요. 어떤지. 사실은 물론 간사도 뭐 역할은 하지만 사실은 이게 물론 이제 구청장들은 모르겠어요. 또 공관위도 되게 중요할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 시의원, 구의원들은 그 지역 국회의원 영향력이 제일 커요. 사실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다. 아니 그러면 강선우 의원의 뜻이 관철된 거다. 회의록에 따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지역위원장이나 그 의원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지방선거 그거는 가면 예. 지역시 뭐 의원들한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줄 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게 예. 물론 그게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어떤 일이 있어요. 지역의 정책을 해야 돼요. 그럼 시의원, 구의원들이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공천권이 없으면 각자 하면은 또 이게 안 돼요. 각자 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필요하긴 부분이 있어요. 네. 꼭 수직 관계는 아니더라도 네. 선출을 하더라도 통일적으로 가야 되니까 필요한데 그래도 이제 그 일종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심위는 있지만 예. 그건 일반적인 경우엔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사정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적어도 한 사람은 더 알아. 돈이 오고 갔다는 것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딴 사람도 아니고 공관이 간사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김경 후보자의 공천이 무난할 거로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갔겠지. 하지만 다주택자는 무조건 컷오프라는 원칙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예. 그래서 이게 다급해진 것이거든요. 이 원칙대로 하면 김경 후보자는 안 되는 거죠. 컷오프가 무조건 됐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게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뭐 살려달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다급해진 건데 이미 돈은 들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당에서 다주택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조건 컷오프다라는 원칙이 발표되다 보니 이 원칙대로 공천이 이루어지면 큰일 나게 생겼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가 그 원칙대로 하지 말고 김경을 좀 시켜주세요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그거죠. 그게 핵심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원칙의 예외를 만들어 내야 달라. 되는 상황이 예.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지방의원 공천이라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가장 막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공관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현역 위원이라면 더 센 거지. 그래서 거기서 거들어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공천 되죠. 근데 이게 아니잖아. 그렇죠. 일단 원칙을 깨야 되는 중앙당의 원칙을 깨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예. 딴 사람도 아니고 간사가 알아.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이번 봄에 생긴 일을 내가 알고 있어. 안다. 예. 근데 이게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의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어떤 내용들이 추가 취재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세상은 넓고 배울 건 많다 님께서 슈퍼챗 쏴주셨어요. 저도 뉴욕에서 응원본, 뉴욕에 계시군요. 응원본. 저희는 주로 뉴욕에 계신 분들이 진짜요? 슈퍼챗을 많이 쏴주시는데요. 맘다니 예. 시장이 있는 곳에 그러네. 맘다니 시장. 예. 살고 계시군요. 그렇군요. 기차역인가?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 예, 저희 하던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는 한겨레 단독 보도로 또 다른 또 문제가 터져 나왔어요. 이건 또 사모님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 부인이 두 차례 2천만 원, 1,000만 원 해가지고 새우깡 담은 그 쇼핑백에 석 달에서 5달 있다가 돌려주었다. 근데 그게 2024년 이수진 전 의원의 폭로로 한 차례 알려진 바 있는데 그냥 유야무야 되고 이게 다시 또 제기가 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때 총선 직전에 이수진 당시 의원의 폭로가 이루어졌을 때는 묻힐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배경이 있었잖아요. 이수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을 했어. 맞아요. 탈락을 하고 막 방송에 나와서 연일 민주당을 향해서 지도부를 향해서 연일 온갖 얘기를 막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할 때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중에 예. 이른바 소위 빈총 쏘나보다 또 예. 또 그때 그냥 이수진 의원이 저희 동작구 전 지역위원장 나와서 인터뷰했다고 저희 고소했어요. 그래서 맞아. 소송에 민사소송 제기해가지고 제가 또 그분 때문에 민사법정을 또 처음 가봤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하도 총을 많이 쏴댈 때니까 예. 그냥 그 중에 소재 객건이 예. 그냥 실체가 없는 이른바 빈총 이게 객건이. 건이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는 더 큰 의문이 그때는 근데 윤석열 정권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그때 국민의힘의 웬만한 중진 정치인들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크게 무서워한 이유가 있었어요. 검찰권을 수사권. 쥐고 있기 네.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괴롭히거나 소위 이제 막말로 죽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공포심이 컸는데 네. 당시 여당 정치인들도 그렇게 공포에 떨 정도였는데 이걸 왜 수사 안 했지? 라는 의문이 있어서 그때 당시로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 근거가 빈약했던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번에 강선우 의원과 함께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건 또 뭐지? 한 번은 더 갸우뚱하게 만드는 상황은 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민주당에서 당 윤리심판원에 김병기 징계심판 결정을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이수진 의원이 엄청나게 이게 얘기하면서 그 전에도 물론 뭐 이 구의원들이 아마 민원제기는 했다는데 이게 돈을 사실은 이게 진수 뭐 모르겠어요. 녹음을 또 해놨는지 아니면 뭐 사진 돈 주는 사람들 보통 사진 찍어놓거든요. 찍어놓잖아요. 예, 찍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제 진술이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공직선거법은 아니고 정치자금법이면은 7년이니까 네. 2000년 일이면은 이제 시효는 남아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요. 네. 예. 네, 지금 보면 그동안 사실 민주당에 잘 없던 일들이 지금 막 터져 나오고 있고 사실은 2022년 그 김건희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사실은 세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특검에서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서 2차 종합 특검이 되면 김건희의 공천 개입, 그러니까 공천 개입 농단에 대해서 잘 밝혀야 된다. 근데 언론의 방향이 또 이제 민주당으로 가게 돼 버려가지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사실은 듭니다. 악재죠. 악재죠. 어마어마한 악재예요. 예. 이게 이제 이른바 보통 물타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거를 저는 민주당이 그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서 맞아요. 해결을 해야 예방주사 효과도 위기입니다. 있고. 그러니까 예. 위기인 게 사실은 뭐 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천 과정이나 뭐 아니면 당연히 뭐 민주당이 다르겠어? 민주당도 뭐 다 돈 주고 받는 거 아니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막연한 생각들이 어쨌든 실체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우리가 뭐 비대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했는데 똑같은 놈들이네요. 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치를 그렇죠. 기대하고 그럴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뭐야. 예.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굉장히 허탈해지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월 11일에 더불어민주당 지금 그 최고위원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좀 흘러갈 걸로 보세요? 글쎄요, 이제 악재가 어느 쪽에 유불리를 갖고 올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른바 뭐 새 대결이라는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튈지는 아직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른바 언론에서 뭐 싸움을 자꾸 부추기고 더 부각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이거는 잘 적응은 안 돼요. 잘 모르겠다. 아니 왜냐하면 예. 아니 임기 초반인데. 그러니까 저는 임기 초반인데. 이게 무슨
친명계, 친청계로 네. 표현이 나온다는 게 적응이 안 돼, 솔직히. 6개월도 안 됐는데 6개월 아니 만에. 그리고 그 네. 보수 정당에는 그렇지, 있기 있을 수 어려운 없는 있을 일이지. 수 없는 예, 예. 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대통령이 없거든요. 계시는데 그렇지. 무슨 친청계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셨어. 빨개졌어. 적응 안 돼. 적응 안 돼요. 적응하고 있는 제가 얘기할게요. 적응 중에. 사실은 뭐 우리 민주당은 예전부터 뭐 386 운동권 많고 뭐 호남 사람도 많고 이런데 뭐 위에서 뭐 대통령이 한다. 예전에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당이 뭐 다 그렇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민주당은 예, 그렇죠. 항상 예. 그래요. 왜냐면 예. 뭐 쉽게 얘기하면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쉽게 얘기하면 자기 주장들이 다 강하던 사람이에요. 예. 사회 나와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딱 일렬 정대로 딱 가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긴 하는데 근데 저도 이게 6개월도 안 됐는데 3개월 만에 막 나왔잖아요. 예. 좀 미안한데 지금 원내대표는 뭐 저는 모르겠어요. 원내대표 선거를 안 해봐서. 근데 연임 하냐 안 하냐가 돼야 최대 돼.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아니 사실 연임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4개월만 한다? 네. 4개월만 하면은 근데 우리 진성준 의원이 또 4개월만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다른 그쵸. 후보들이 되게 곤란해진 거예요. 네. 이 얘기 안 하면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네. 다음에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 찍어줄 거 아니에요. 네. 다음을 봐야 되는데 네. 4개월만 한 사람 찍어주면 다음에 자기한테 기회가 오잖아요. 네. 근데 세 사람이 나중에 한병도 박정 박혜련은 그 얘기 안 해. 그렇죠. 그럼 또 하겠구나. 연임하겠네. 그러면은 예. 연임하겠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연임 안 한다는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근데 연임 뭐 하거나 말거나 그 규정은 없다면서요? 없죠. 근데 예. 지금까지 연임한 사람은 없죠. 연임한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거의. 없어요. 예, 민주당은 그러니까 아마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4개월만 하려고 물론 이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음. 공천에 관여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중앙당에서는 광역은 중앙당에서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기초는 이제 시도당에서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할 영향력이 있죠. 넘버 투니까. 네. 근데 그래도 4개월짜리 하기는 조금 좀 더 길게 할 거다. 예. 아니 어제 말 안 한 사람들은 다시 나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진성준 의원 출연하셨는데 네. 그 넉 달만 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엄중한 시기에 빠르게 좀 자기가 선점한 해결사. 거죠. 선점. 딱 나는 4개월만 할 거야. 4개월만 할 그럼 나머지 거야. 나온 사람들 어떻게 빨리 답장해봐 이러는 거죠. 이슈 프레임을 잘 잡았어요. 이슈 프레임을 잘 네. 잡았다. 그래서 누가 당선될 것 같으세요? 아니 지금은 진성준 그러니까 연임 안 하는 사람 대 연임하는 사람? 연임하는 사람 말을 못하지 예. 연임하겠다고. 예. 그러니까 약간 구도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잘 잡은 것 그렇구나. 같아요. 네, 근데 준비는 박정 의원이나 한병도 의원이 꽤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유, 근데 아시겠지만 원내대표 몰라요. 선거 결과 네, 제일 네. 못 맞춰요. 맞추기 어려워요. 못 어렵습니다. 맞춰, 못 맞춰. 그거는. 최고위원은 어떻게 될까요? 최고위원은 친청입니까? 친명입니까? 그것도 사실은 참 언론이 만든 프레임인데. 이게 3등까지잖아요. 네. 3명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명, 3명 뭐 이렇게 구분하던데 참 모르겠어요. 지금 다 친명인데 친명이 그렇죠. 뭐 구분이 있어요. 예, 다 친명이긴 네. 하죠.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난감한 의제인지 오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상당히 이것은 도전이라고 생각할 거다. 도전이라는 걸 알고 있다. 누구 얘기냐면요. 이해운 후보자 얘기인데요. 좀 잘 아시죠? 아니, 이해운 뭐 후보자.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바른정당 알죠. 같이 저는 그때는 같은 정당 안 합당 가셨던가요? 했어요. 예. 그래도 소문은 많이 알고 있죠. 세 평엔 좀 일가견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만약에 보수 쪽 인사 영입 저는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 확실히 넓게 가져가면 사실은 민주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더 인재풀을 넓게 가져가면 사실은 야당의 운신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는 보수 쪽 인사를 기용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바람직스럽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이런저런 그 보도가 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수 쪽 인사 기용 카드가 조경태 의원이었으면 어떻을까? 차라리. 예. 그러면 훨씬 파괴력도 크고, 그랬겠네요. 훨씬 그렇죠. 좋은 카드이지 네. 않을까?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고 최다선. 그렇죠. 국민의힘의 최다선이 육선 의원이고. 거기다가 확실한 지역 기반이 있고. 기반도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PK 쪽의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하는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헌법 존중 TF나 뭐 이거는 사실 끝난 거 아니야? 아니, 헌법 존중 TF에 지금 68건의 제보가 접수됐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공무원 중에 그건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네네네. 대상이. 공무원 중에 이해운 후보자보다 내란 옹호 내지는 윤석열 그 방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있을 수가 없지. 예, 그렇죠. 윤어게인 세이브 코리아 네. 집회. 아니 근데 어쨌든 뭐 내가 방어하자는 건 아닌데 뭐 이혜원은 그 당시 정치인이고 공무원들은 조금 다른 위치.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정치인이니까 뭐 그럴 수 있었다고 치고 당적도 당신은 국민의 힘이니까 물론 국민의 힘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행동은 안 했겠죠. 뭐 윤석열 지키자고 삭발식까지 주도하고 그런 행동은 안 했을 텐데 뭐 국민의 힘 중에 일부 인사들이 그랬던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정치인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정무직 고위 공무원 그러니까 장관이 될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장관은 그랬던 사람이 기용되는 건 괜찮고 실국장이나 과장은 사석에서 윤석열 옹호하는 발언 갖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게 이게 형평성에 맞냐. 적어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그 기준이 그냥 엿장수 맘대로 적용돼서는 안 되는 그 거니까. 당시에 뭐 장관이나는 아니었고. 근데 저는 이거 유승민 효과라고 봐요. 유승민 의원이 나와서 뭐 총리 제안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얘기도 우리가 좀 해야 돼요. 선거 과정이었으니까 대선 과정이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혜원 유승민은 특수관계잖아요. 학교 선후배 그다음에 KDI 선후배 그다음에 정치도 같이 하셨고 바른정당도 같이 갔었고 이러니까 아마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총리를 받았으면 이혜원 후보자까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순간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런 판단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뭐 갑질 특히 이제 야! 너 깜짝 놀랐는데 아마 대통령도 그건 모르셨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그런 잘 몰랐을 것 같고. 아니, 저도 이거 방송 듣다가 누워서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보좌관들이 항상 자기 영감님, 의원님 기사를 매일 검색해봐요. 수시로 이름 나오면은 어떤 의원실에서 저도 방송 나가면은 검색해보고 잘못 얘기한 거 있으면 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일상 업무예요. 네. 보좌관들이. 연예인과 정치인 특징이 있대잖아요. 자기 이름 맨날 검색해 본다고. 그렇죠.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좌관들이 하는 역할은 맞는데 그거를 이제 안 했어? 그럼 해봐. 이거 뭐 못 봤어? 해서 했으면 몰려주는데 갖다 대고 뭐 IQ가 한 자리냐 뭐 두 자리라는 얘기나 너 IQ 두 자리냐는 얘기 들어봤는데 IQ 한 자리냐는 얘기나 처음 들어봤는데 소리 지르고 뭐 저 죽었으면 좋겠다. 그건 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2017년 거예요. 한 8, 9년 지난 거거든요. 네. 이거를 녹음해서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분이 금방 듣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왔으니까 보통 젊은 20대 그쵸.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막 전화로 막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녹음을 했다는 거는 물론 자동 녹음은 아니지만 그전에도 내가 보기에 많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8, 9년 전 건에 녹음 나오면 제가 보기에 아마 여의도에서 떨고 있는 의원님들 많을 것 같아.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인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재를 좀 넓게 써서 지금까지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진영 정치를 좀 극복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판을 좀 되는 판으로 바꿔보고 싶다라는 어떤 판단.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진짜 반대파를 다 수용해서 그 얘기는 사실 2016년 촛불 때도 선거 때도 맨날 했어요.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계속 극단적으로 갈라지지 말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만나서 정책을 중심으로 좀 그렇죠. 국익과 국민을 중심으로 해보자. 근데 이거는 사실 오랜 꿈인데 늘 그게 안 됐어서 이번에 한번 유승민 의원한테도 제안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 기본적으로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민주당이 주류가 이제 386이잖아요. 운동권. 네. 운동 20대부터 쭉 학생운동 하면서 뭐 임무 공부하다가 사람도 만나다가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경험이 없어요. 맞아요. 학교 다닐 때 뭐 학생운동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시공부했지. 고시공부하고 네. 변호사 돼서 시민 운동. 그 시기에 그 동기들 18기 노동법 학했던 분들이 다 지방으로 갔어요. 정성호 의원, 뭐 최원식 의원 다
그렇게 했대요. 노동법 밖에서 얘기하다가 우리는 지방으로 가자. 판검사 임용이나 뭐 서울에 대형 높은 가지 말고 지방으로 가서 지역 운동을 하면서 나중에 뭘 하자는 게 정성호 의원도 그래서 내려간 거고 네. 이재명 대통령 내려간 거고 뭐 최원식 의원도 부천 가고 이쪽에 하방을 한 거구나. 그렇죠. 하방을 네.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경우죠. 네. 근데 지역에서 어쨌든 변호사 활동하면서 시민운동하면서 쭉 해왔기 때문에 현실에서 부딪힌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으로 인형으로 먼저 배운 분이 아니잖아요. 정성호 의원도 보시면 정성호 의원도 학교 다닐 학생운동은 때 아니 공식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예요, 스포츠. 우리가 역도부. 운동했다 그러면은 무브먼트라 그러는데 보통 우리는 그 네. 스포츠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역도부. 약간 이제 이념적인 우리 민주당의 주류랑 좀 다른 경험이라 정성호 실용적인 거예요. 장관도 운동권 출신이에요. 아, 역도부. 그러니까. 역도부. 그러니까 운동권. 네. 네, 그런 데서 이념적인 배경이 달라서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좌냐 우냐 뭐 진보냐 보수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실제 실용적으로 일을 네.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아니 옛날에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상식적 합리적 보수 인사 그쵸. 중에 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왜 이해운이냐에 대해서는 좀 제가 취재해 보니까 또 청와대 안에서도 그리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히 그 반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분은 이런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아우씨, 내가 미리 알았으면 말렸을 텐데. 몰랐네. 인사는 발표한 다음에 아마 알았네. 대통령이 예. 직접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예. 왜냐하면 그 전혀 뭐 일체. 생각 자체가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 계속 활동해온 분들은 생각할 수 없는 카드죠. 카드예요. 왜냐하면 뭐 물론 개인적으로는 알 수는 있지만 뭘 같이 하는 건 잘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대통령은 판을 좀 세게 흔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윤어게인과 상당히 심각하고 또 갑질 문제는 뭐 오늘 어제 또 나왔잖아요. TV조선에서 뭐 그 집에 가서 프린터 고치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남편이 뭐 헤드폰 끼고 저 피아노 치고 있더라. 그래서 아니 남편이 고치면 왜 날 불렀어? 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일상이었다. 뭐 고성 폭언 이런 거는 그래서 쭉쭉 나오겠죠. 편찮으신 전효국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네. 뭐 여러 한 해에 뭐 100명을 해고한 적이 있었대요. 누가요? 이해운 후보자가. 뭐 그래서 100명이면은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 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안에서 더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아서 인천 과정이 상당히 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 유승민 장관, 유승민 장관. 죄송합니다. 장관 예. 됐군요. 총리 될 뻔했는데 왜 장관이? 죄송합니다. 유승민 의원님 죄송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어제 인터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저는 약간 아쉬웠어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저도 좋아하는 정치권 인사 중에 한 분입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의가 들어왔어. 근데 본인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나는 안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공개하는 거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다만 유승민 전 대표도 지금 뭐랄까요? 지금 경기도지사. 정치적인 휴식기가 너무 오래 맞아요.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몸을 푼다는 의미에서 언론에도 다시 자주 등장하고 또 언론에 등장하면 어떤 기사거리가 좀 돼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소재로 활용했나? 뭐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100% 저걸 동의해요. 왜 공개하나? 네, 왜냐하면 인사 관련된 거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이건 어느 진영이 뭐든지 하면 나중에 저렇게 되면요. 유승민 의원한테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제안 안 국민의힘에서도 하기 힘들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정치인들은 본인 뭐 부모님 부고 빼고는 다 좋다 하잖아요. 언론에. 근데 이제 선거가 나왔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경기도지사를 나오면 문제가 뭐냐면은 배지를 띄고 나와야 돼. 현역 중에는. 네. 근데 나가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 네. 그럼 나올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원외 인사 중에 그나마 좀 소구력 있는 사람이 유승민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생각 있다는 거죠. 네. 언론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또 경기지사 출마하려고 내가 한다. 막 나가서 네. 출마는 안 해더라도 네. 정 나갈 사람 없어 제안해주면 예. 나갈 수도 있어라는 시그널이죠, 딱. 예. 아니 근데 뭐 다들 예상은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경기지사는 유승민 후보 정도로 생각할 거다. 윤어게인으로 경기도는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 파격적으로 공천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저는 유승민 의원 스스로 표를 깎아먹는 행위를 했다. 어제 네. 인터뷰를 네. 통해서. 그쵸.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세상에 대통령한테 온 문자를 저렇게 공개한다고? 아, 저게 바로 유승민의 한계라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유승민하고 정치를 더 이상은 같이 이준석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시 자기 인생에서 유승민하고 정치하는 일은 없다. 바른정당 하고 알았다. 바른정당 이후에 절대로 같이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유승민 의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이준석 의원이 의원이 한다고? 했어요. 저한테 했습니다. 웃기네, 아. 그것도.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만큼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인사 문제를 자꾸 언론에 얘기하는 분들은 나중에 세력도 안 모일 뿐만 아니라 제안도 못하지만 어떤 같이 일을 못해요. 일을.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그건 민감한 얘기 예를 다 들어서 절로절래 그러니까 흔들더라고요. 뭐 인사 문제나 공천 문제나 민감한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뭐 집안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가능하면 얘기하고 거기서 맞춰버려야지. 그걸 자꾸 뭐 나가서 얘기하면 무슨 도움이 돼요. 아니, 그건 그러니까. 제가 생각으로는 정치인이고 아니고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치, 예를 들어서 상도의 문제지.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근데 보니까 나는 생각이 없어. 네. 그럼 뭐 거절하는 답장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른바 일십 익십. 네. 일십으로 할 나갈 수도 수도 있죠.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걸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정치인을 떠나서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그렇죠. 아니지. 근데 그런 의도가 있을 거예요. 나한테 이런 제안이 들어왔지만 나는 거절했어. 나는 국민의힘 안 떠날 거야. 옛날 바른정당 그치. 안 나가. 네. 나 충성파 그쵸. 로열티니까 나 나한테 좀 공천 붙여줘. 줘. 나는 여기 파야. 그쵸. 안 넘어가. 네. 나 옛날의 유승민이 아니야. 옛날에 갔다 왔지만. 나의 이해원하고 달라. 그렇지. 이거를 그거예요, 좀, 내가 그러니까 보기에. 저는 본인을 중심으로 보수 재편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그 정도 동력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요? 현 지도부나 아니면 당에 혹시 내가 나가게 되면 나는 배신 아니니까. 배신자 나 이제 아니니까 나 좀 해줘라. 본인이 왜냐면 유승민이 항상 트라우마가 이게 배신자 프레임이에요. 그쵸, 배신자 그러니까 프레임이 그거에 있죠. 대해서 조금 이제 마음의 트라우마도 벗고 지금 이제 출마할 때 네. 나는 좀 나 좀 지켜봐줘. 나는 배신 안 해.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그러면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과 지금 난리잖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도 어제 장도혁 대표 앞에서 직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발 그 선 좀 그어라. 선거가 이제 6개월도 안 남은 거 아닙니까? 5개월. 아유 5개월. 오늘 1월 2일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 진짜. 네. 얼마 진짜 딱 5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 장도혁 대표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보수 재편을 해야 되는데 네.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니, 지금은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은 후보가 될 수는 있어도. 있겠지만 지금 뭘. 비대위원장 가면 본인이 출마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대위원장 가능성보다는 차라리 후보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전국 동시선거인 지방선거를 당대표로서 치러낼 역량이 과연 있느냐.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역량이 안 돼요. 아, 장도혁 대표. 네, 역량이 안 돼요. 아니,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알잖아. 네. 기본적으로 작은 일은 잘하는 사람이 큰 일을 못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작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잘하는 건 원초적으로 불가능해.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을 잘할 수도 있고 큰 일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당원 게시판 문제로 징계하겠다고 해. 네. 그러면 이 징계 얘기가 나오기 한참 전에 윤리위원회 구성은 끝내놨어야지. 네. 그러네.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우리 당 윤리위원장으로 와주세요라고 할 때 그 얘기를 제의받는 사람은 뻔해. 아, 나보고 한동훈 징계하라는 얘기구나. 누가 맡겠어요. 그렇죠. 그걸 기꺼이 제가 가서 목을 칠게요 하는 사람은 만약에 가면 난리 날 사람이야. 저거 완전 뭐 제정신이야. 뭐 이런 사람밖에 지금 나서는 사람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네. 윤리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하니 네.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를 키우기 전에 불거지기 전에 조용히 윤리위원회 구성부터 끝내놨어야지. 네. 근데 작은 일 못하는 사람이 큰 일 잘하는 건 난 본 적이 없어요. 이 이유는 뻔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한동훈도 뭐 윤석열 배신했냐 안 했냐 그걸로 계속 뭐 공격받는 거 아니에요. 네.
장동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밑에 사무총장하고 수석 최고하고 다 논의했다는데 만약에 네. 본인이 막 칼질하면 또 배신했네. 이게 나올 거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한동훈이 직접 했다라는 거를 뭐 드러난 건 없어요. 가족들이 뭐 했다는 거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아닌데 본인은 징계할 수 있나? 이 가족들은 다 나가버렸고 그 네. 사람들이 징계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냉정히 지금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다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한동훈이 한 거야? 그게 제일 관심이거든요. 네. 한동훈이 했어? 한동훈이 했다면 한동훈이 책임져야 되니까. 네. 근데 한동훈도 가족들이 한 건 나중에 알았어요. 본인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뭐 여기 조사한 거 결과 봐도 한동훈이 했다는 건 없어요. 네. 그건 본인이 밝힐 수도 없어. 그죠? 수사 아니면 못 밝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언론 플레이 해서 스스로 좀 어떻게 뭐 하든지 바라는데 이걸 만약에 징계를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 한동훈이 한 거 안 나왔는데 만약에 윤리 징계를 했어. 그럼 만약에 재판에 가.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준석처럼 가처분도 받아줄 가능성이 있어요. 한동훈이 한 게 아니잖아. 가족인데 또 한동훈이 했다는 증거를 갖고 와봐. 그거는요. 가족이 했을 거예요. 관리 네. 책임. 아니 가족이 하는 걸 어떻게 다 알아. 네. 한동훈도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내가 24시간 뭐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냐 이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동훈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는 그 법꾸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이게 만들고 검사, 내가 한 건 장동영도 아니거든. 판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고 다 법률가들이 하다 보니까 검사 판사 누가 더 똑똑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정치 영역인데 네. 계속 이제 법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누가 하지 이러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해결이 안 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기 전에는 네. 말씀처럼 윤리위원장 임명하는 거 하루면 해요. 그냥 네. 야 친한 사람 법조인 하면 하고 야 니 좀 아는 사람들 해서 윤리위 구성해봐 그러면 일주일이면 되거든요. 민주당이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뭐 올해 1월 중순에 한다 또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건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땡큐죠. 그러니까. 이거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힘든데 이거 2월 3월까지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결 못하고. 힘내라 장동혁. 그렇게 우리가 장동혁이다. 뭐 우리가 이러면서. 장동혁이다 막 하면서 막 힘을 내라고 하는데 잘하고 있어야 돼.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그날 이제 강선 의원 터진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언론이 강선으로 도배돼야 되는데 정치면이 반분됐어요. 왜냐? 한동훈 게시판이 동시에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무 판단은 어떻게 할 거야? 어쩔 거야? 이제 기자들이 걱정을 했어요. 국회 출입 기자들이 야, 이렇게 정무 판단이 없는 대표가 있을 수가 있냐? 아니 이게 익명 게시판인데 모든 사람들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잖아요. 네. 익명 게시판인데 누가 한동훈이라고 실명으로 쳐봤을까? 어. 근데 쳐봤는데 그게 한동훈 익명 게시판인데 치니까 한동훈 치니까 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야 익명 게시판에 실명으로 친 거 하필이면 근데 한동훈을 쳐볼 수 있어. 장인, 장모, 부인, 딸. 그렇죠. 그리고 또 두 개의 미리 그러니까 알고서 확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장인, 장모 그다음에 부인, 딸 이름을 어떻게 알면 뭐 알 수는 있지. 네.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글 썼을 거야라고 조회해 볼까요? 하여튼 그 가능성은 나는 여러 가지로 당원 게시판은 네. 그래서 사실은 댓글단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때 지금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그렇지만 작년 요맘때 제일 뜨거웠던 게 그 댓글 게시판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또 함께 엮어서 나온 게 뭐냐면 김건희 씨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 그렇죠. 문자 메시지로 네. 댓글 가지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측이 모두 댓글단 운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었고 국민의힘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거는 드루킹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다. IP가 두 개라니까. 그러니까 IP 두 개라면은 어쨌든 접속은 두 군데 됐다는 네. 얘기 아니에요. 5명이서 두 군데 썼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드루킹에 네. 버금가는 사건이므로 드루킹가. 특검 하자고. 특검으로. 괜찮다기네. 특검으로 정리해야 된다. 예. 장동영이 특검 아까 발의하는. 속보 나온 거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또 뭐 김병기 특검 해야 된다 그러는데 네. 아예간 올해도 특검이 풍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그냥- 듭니다. 매 사사건건 다 특검이군요. 그러니까 예, 참 그런데 하여간 매우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하고 그리고 있어요. 59 네. 예, 59분이어서 요것만 좀 오래 짚어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긴 한데 이 쿠팡 문제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이 범김은 계속 안 나온다는 거고 이 사람 결국 미국 법에 따라서 처벌받거나 지금 뭐 주주대표 소송 하고 있죠. 주주 소송.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됐는지는 이제 모르겠나?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기서 이기면 네. 배상금이 회사로 들어가는 제도고, 그러니까 집단 소송을 집단 소송.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고, 네.
미국의 집단 소송은 그게 이제 진짜 집단 소송인 거죠. 그거는 그 원고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피해자들도 네. 본인이 거부 의사만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이고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 표현하는 집단 소송은 사실은 법률적인 의미의 집단 소송은 아니고 그냥 다수 당사자 소송을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한다는 의미에서 집단 소송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라 완전히 네. 다르죠. 법률적인 의미가. 저는 아마 김범수 의장은 미국에 와서 재판하니까 아마 땡큐 할 거예요. 미국 재판 아시겠지만 네. 로펌 거의 돈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들이 뭐 미국의 로펌 선임해서 거기 가서 소송한다?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 그 사장 남천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유튜브에서 쿠팡의 전략이 밭글 형태로 돌았다고 하는데 핵심은 미국 법을 잠시 피해가면 한국에서 좀 얻어맞더라도 쿠팡에서 쿠폰 풀고 조금 노력하는 걸로 금방 소비 회복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국에서 뭐 책임 인정하고 미국 SEC나 사법적 문제가 더 커지니 인정할 수 없다. 자기네들이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한국을 무시하자 전략으로 지금 일관되고 있다는 한국을 무시하자. 한국은 무시하자. 이제 이런 전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똑같은 얘기 3,000건 뭐 이런 얘기만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로저스라는 사람의 태도도 그렇고 쿠팡이 보여주는 국회 무시, 의회 무시 되게 무기력하다. 국회의원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제일 황당한 게 뭐 그 수원시장 출신의 국회의원이 네. 가서 저 쿠팡맨 직접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뭐 의원님도 같이 하시죠. 좀 황당무계했는데. 염태영 의원님인가? 염태영 네. 의원님한테 질문에 대해서. 근데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도 말씀드렸듯이 뭐 무서울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요. 일단 외국인이고 국정조사에서 뭐 동명명장해도 뭐 송달에 물론 뭐 공시송달로 되겠지만 어디로 갈 거냐. 그래도 뭐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총수 동인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이게 외국인은 별로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지정하면 당장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아마 ISD 소송 국제 소송 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길 자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사례 없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은 이게 근데 이런 국제 투자자 소송이 대부분 미국 영미법 계열에 있고 미국 영향권 안에 있어요. 이게 뭐 물론 판사처럼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은 누구 편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와서 법적 대응하거나 이거는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뭐 가족이 아마 운영하고 있으니까 총수 지정한다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뭘 하기가 외국인이고 외국에서 한국 투자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외국에 살고 있고 돈은 여기서 다 벌면서. 돈은 여기서 벌고. 그러니까 사실은 영업정지 얘기도 나왔지만 만약에 이게 뭐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밤에 야간이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영업정지하면 당장 거기 택배하시는 분들, 거기 납품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서 그나마 영업정지 얘기가 나와서 저는 아마 그 5만 원짜리 쿠폰 네. 실제로 그 쿠팡에서 그거 5천 원밖에 못 아니고. 쓴다는데 저도 그 돈 내는 회원 가입했었거든요. 근데 탈퇴는 했지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네. 일단은 한국을 무시한다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더 겁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큰일이거든. 네. 그러니까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게 미국 내의 공시 대상이냐 아니냐예요. 아, 그렇죠. 그 쟁점이죠. 네. 만약에 공시 대상이라고 판단이 딱 나는 순간에 정말 큰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시 대상인데 쿠팡 입장에서. 쿠팡 입장에서는 이게 집단 소송을 통한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시 의무 위반 같은 거로 한번 그 제재 받잖아요. 회사가 정말 휘청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세.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 나온 SEC. 네. 그거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금감원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구인데 미국 내 뭐 성격은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SEC에서 제재를 받는다고 하면 어쩌면 상장 유지가 힘들어질 정도의 상황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쿠팡 지금 본사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내 상황에 대한
걱정이 1순위야. 네. 그리고 한국은 그 다음 순위예요. 후순위예요. 사실. 진짜 웃긴다. 근데 국방 이 김범석 회장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돈은 한국서 벌어. 미국에 기여하고 있어. 기부금도 많이 내고 기여 많이 하고 있어. 네. 그럼 미국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은 한국서 벌어서 미국에서 기여하는구나. 좋은 잘하고 일이네. 있네. 왜 우리가 이런 회사를 왜 뭐 제재해야 돼? 만약에 미국인들 상대로 만약에 그렇게 했거나 미국인들의 정보가 유출됐거나 이랬으면 당장 세게 제재하겠죠. 네. 근데 이제 정보 유출은 한국에서 됐네. 네. 미국에 뭐 큰 피해 없잖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아니, 그리고 이제 그게 제일 아마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저스 대표가 국회에서 저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걱정이 되더라도 한국 태도는 공손하게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공손하게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요 경영진들도 가끔 미국 의회 청문회에 불려 나가요. 그럼요. 불려 나가서 거기서도 뭐 다그침을 받더라도 저렇게 반발하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지는 네, 않아요. 책상을 탁탁 치질 네. 않나, 뭐 그래서 고함을 치질 미국 않나. 의회에서도 저렇게는 안 해. 네. 왜냐하면 그러면 일이 커진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예. 근데 왜 저러냐? 예. 제가 보기엔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좀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나쁜 의도요? 의문을 갖게 되는데 네. 가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어떤 의도적으로. 일을 키워. 그렇죠. 왜냐면 이 일이 더 커지면 더 네. 오래 가잖아요. 보통은 타임 차지로 받거든. 그래서 야. 가끔은 엉뚱하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일을 확 키워버려. 로펌의 이익이구만. 이게 그러면 네. 10억짜리가 100억짜리가 돼. 나중에 보면. 이게 진짜 대단합니다들. 예. 아이고 우리 한국이 편의점에서는 우리 한국이. 편의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마구 벌어져 가지고요. 참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일체의 그 고려 없이 다 보도한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세게 오늘 다 보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월화수 대통령님 따라서 중국에 갑니다. 오, 네. 드디어 순방 따라가요? 예, 아니요. 저희 작년에도 갔습니다. 일본에. 어디? 일본에. 예. 막 미국 막 이런 데는 유럽은. 미국은 저희가 비자 때문에 못 갔고요. 네, 그리고 일각에서 뭐 돈이 없어서 못 간다라는 소문이 있긴 했는데, 예, 올해는 돈이 없어도 원래 중국 달러빚을 원래 내서라도 가야겠다. 중국 전문이시잖아요. 뭘 중국 중국어도 전문이에요. 좀 하지 않아요? 중국에 제가 그 맛집 네. 많이 알아요. 예. 중국어도 좀 하신다 북경에. 그러는데. 뭐 중국말이야 뭐 밥은 시켜 먹는데 그러니까. 여타 다른 거 잘 못한다는 말씀드리고. 여하튼 그래서 월화수 저희가 특별한 그 진행자가 오셔서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가 부지부식간에 또 막 영상이 뜰 수가 있어요. 미리 준비한 영상들 또 북경에서 상해에서 보내는 영상들 여러분들 함께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오랜만에 동접이 14,000을 돌파했습니다. 네. 내가 사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요거 갖고 왔는데 이재명 이거 그거 뭐예요? 이거. 와, 연합장. 와, 연합장. 3만 명 보낸 건데 이게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안 해가지고. 연합장. 의원님도 받으셨죠? 이건 받았지 당연히. 예. 전 의원님이니까. 근데 누구죠? 우리 민경우 의원님. 그러니까 그 얘기 할 줄 알고 갖고 왔는데. 무섭다. 연합장. 뭐가 무서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희도 다 받았습니다. 예. 3만 명, 5만 명 보내는 그러니까. 건데. 5만 분의 전현직 의원들한테 다 보내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와, 지금 노미님께서 슈퍼챗 써주셨어요. 네. 와, 200불이나 오, 써주셨어요. 200불. 와. 달러로. 중국에서- 달러 빚 낸다 그러니까 바로 달러 들어오는데. 네, 진짜 바로 달러를 보내주시는 우리 노미님. 뉴욕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나중에 뉴욕도 출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